이번에 대출이 굉장히 안 나올 만한 정책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황, 이런 것들 보시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충당금 1.3배 늘린다. 물론 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왜? 대손 충당금이 뭐예요? 손실을 보게 생겼다 그러면은 손실 나서 그냥 터져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마련해 놓는다. 그랬을 때 이번에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요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어디서? 상호금융권에서.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산림조합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도 여신 한도 규제, 업종별로 유동성 비율 규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총 대출의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법인 대출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법인 대출 아니냐? 근데 요 부분보다 지금 빨간색 쳐놓은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란 뭐예요? 미회수된 매출 채권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떼어먹힐 것, 요거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걸로, 이게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100%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출액을 100만원을 받아요. 그럼 기존의 100%면은 대손 충당금을 100만원을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13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대출 100만원을 받을 때 대손 충당금을 13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했을 때 더 적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은행이 100만원밖에 없다 대손 충당금이. 그러면은 똑같이 맞춰봐야 되겠죠. 100만원 가지고 있을 때, 대손 충당금 100만원 있을 때 얼마나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77만원밖에 못 빌려준다.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똑같다면, 적립하고 있는 대손 충당금 비율이 똑같다면 앞으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77%로 줄어들게 된다. 즉 부동산 대출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물론 1금융은 어느 정도 탄탄하지만 지금 2금융권에서는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체율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연체율이 심각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떼어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개인 대 개인 간으로 빌린 돈 같은 경우는 떼어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은행에 빌린 돈은 어떻게든 들어갈 텐데,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이 2금융권에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2금융권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금융권에서 밀려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2금융에서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3금융으로 밀린다. 그러면 3금융 가서 부동산 대출 받아가지고 사면은 그만한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지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설업장, 이런 것들은 분양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집 사기도 더 힘들어진다. 영끌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이미 시행됐죠? 분양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누구 해주려고? 둔촌주공 해주려고. 원희룡 장관한테 우리가 희룡당했죠. 둔촌주공만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 하더니 둔촌주공 중도금 대출 되기 전에 풀어주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고시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세입자에게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청년주택 집값 최대 80% 대출, 그 다음에 고정해서 변동금리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자, 이건 수익 감소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책 대출이죠. 자, 이렇게 정책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은행에서 원래 이만큼을 빌려줄 수 있었는데 이만큼을 떼고 정책 대출로 떼고 요만큼을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의 대출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대출받기 용이해지겠죠. 근데 좀 역차별 문제도 있고, 5천만원 무이자 전세 대출 해준다고 하면은 물론 힘든 곳에 주거 안정을 좀 더 깨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굉장히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쪽방, 고시원, 지하층, PC방 말고 옥탑을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런 쪽으로 대출이 빠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도금 대출 막혔다. 아니, 중도금 대출 상관없이 다 풀어준다는데 왜 막혔대요? 비우량 지역 사업장 중도금 집단 대출을 안 해준다. 왜? 결국에 미분양 나면은, 혹은
적어도 70%를 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은 이자 내기 굉장히 버겁겠죠. 원금도 못 찾는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빌려줬다가 건설 안 되고 날라버린다든가 건설사가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은행에서 저신용자들 밀려난다. 저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정책적으로 억지로 금리 내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연체율이 높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안 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다 라고 하면은 100명을 빌려줬을 때 이 중에서 91명이 갚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0.1%. 그래서 0.1%라도 수익이 나지만 예를 들어 8%까지 떨어뜨렸다. 그럴 때 91명이 갚으면 어떻게 돼요? 98.28%. 즉 이쪽은 0.1% 수익이 나는데 이쪽에 하게 되면 1.72% 손해보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요 안 갚을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신용 대출이 감소하고 밀려나면서 카드론 가고 카드론 금리 너무 세다. 그리고 막 밀려나다가 결국엔 다 사채 가니까 겨우 100만원 빌려주는 방금 말씀하셨던 생계비 대출. 금리가 16%에 달하는데 상단은 하단도 거의 10%에 달하죠. 겨우 100만원 빌려주는 것도 사람들이 오픈런처럼 몰려드는 거다. 밀리고 밀려나니까. 근데 앞으로 대출 2금융권에서 또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밀리는 사람들 2금융에서 3금융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존의 3금융에서 대출 받던 사람들보다는 신용도가 높겠죠. 그럼 3금융에서도 그쪽으로 밀어내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21년 말 기준으로 평균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자, 21년 말인데 22년은 어땠을까요? 자산은 늘고 빚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전에 5천만 원이었다. 21년 말이면 기준금리 1%였습니다. 근데 지금 3.5%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출 안 나오니까 우회 대출 받는 거죠. 우회 대출 받고 심지어는 전세금 돌려주려고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 등기에 걸렸고 석 달째 매달 800만 원이 넘는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주고 있다. 퇴거 자금 안 되고 모르고는 예비 세입자들도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이어지지. 그래서 뭐예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더라. 근데 사기죄죠. 잘 생각해보세요. 전세가는 내리기 싫으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죠. 전세가를 내려서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자금 융통을 해가지고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못 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세가 올라갈 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요 라고 했던 많은 상승론자 유튜버들 있죠. 영끌 오적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을 말 믿고 갭투기 들어갔다가 지금 완전히 물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든 막 빚내가지고 돌려줘서 이자 갚고서 힘들게 살든가 아니면 결국엔 전세금 역전세 났는데 전세금 못 돌려줘서 경매에 넘어가서 남은 자산 날리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빌라왕 이런 것처럼 아예 떼어먹을 생각하고 투기를 들어간 게 아니라 갭투기 형식으로 그런 말들 믿고 들어간 사람들 지금 다 물린 거예요. 8월 되면 전세 대란 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근데 지금 어때요? 전세 대란은커녕 DSR에 걸려서 대출도 안 나오니까 돌려주기 힘들어 죽겠죠. DSR 피하려고 지금 사업자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힘든데도 무슨 집값이 올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전세가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와중인데도 비은행에 권한을 더 준다. 과점체들 반드시 깬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5대 은행이처럼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과점체제를 깰 수가 있다. 자, 5대 은행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은행 굉장히 많았죠. IMF 터지면서 이리저리 합병돼서 5대 은행으로 된 거죠. 그래서 탄탄하게 자산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은행을 해야지 2금융, 3금융 이런 데다가 권한 다 줘버리면은 뱅크런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면서 뱅크런 우려가 세계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권한을 더 준대요. 뱅크런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권한을 더 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권한을 축소하는 거지. 과거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왜 나눠놨게요, 은행에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뭐라 그래요? 반대. 실리콘밸리 터졌고 지금 TF 터지게 생겼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 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의 소액 결제 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이 더더욱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총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정부에서 금리를 눌렀죠. 금리 누르면 어떻게 된다? 저신용자들을 밀어낸다. 고신용자들 대출만 빌려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안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영업자 지금 대출 연장하고 있는 걸 연체율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PF 문제는 언제든 상존하고 있죠. 정책 대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준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대손 충당금, 오늘의 핵심이죠. 중과했다. 그러면은 금리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 안 빌려주죠. 그 다음에 정책 대출이나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면 자금을 더 확보하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금이 고갈되든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딱 갖고 오는 게 대출 감소 상황밖에 유도가 안 된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대출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정부에서 금리 눌러가지고 막 지금 돈 풀고 대출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죠. 그런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해요? 원래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되죠. 근데 금리 올렸는데 시중금리 낮춰요. 금리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물가 안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전쟁 하는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나왔어요? 통화안정증권 발행하기 시작했다. 통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통화증권이 뭐냐?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가로 안에 있는 건 뺍시다. 헷갈리니까. 계속 증가했을 때 구조적으로 환수해야 될 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즉 통화증권을 발행해서 요거를 사면은 돈이 한은으로 회수가 되죠. 11조 원 규모. 굉장히 큰 규모죠. 발행 계획보다 더 확대했죠. 왜 그러겠어요? 생각만큼 양적 긴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앞으로 대출이 줄어갈 건데 지금 금리 막 정부에서 억지로 눌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한은에선 저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부실이 커지니까 이 금융권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더 쌓아놓으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대출 나오겠어요 이제? 웬만한 영끌족들은 다 받았죠. 그리고 대출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고 안 받을 사람들은 안 받았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텐데 바닥인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출 못 받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데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집값이 전세제도 때문에 올라갔고 전세제도에다가 플러스로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전세시장에도 유동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출들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득 대비 18배 이상 높은 집값은요 일본 버블 이상입니다. 그게 다 대출 유동성으로 쌓은 거잖아요.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21년 8월 기억나시죠? 대출 총량 규제하니까 귀신같이 시장이 침체되었던 거. 지금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대출 받기는 더럽게 힘들다. 그런데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희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세요. 그런 분들까지 말리진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화재가 났을 때 100명 중에 10명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85명은 누군가가 구해주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한 5%는 누군가 구해주려고 해도 못 살아난대요. 그런 사람들은 사세요. 하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